하이투자증권이 준비한 2022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오늘은 경제 파트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뭔가 들어오실 때부터 굉장히 경제학자의 포스가 느껴지시던데요. 네, 아니 오랜 이코노미스트 경력을 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이나 되셨나요? 예, 올해로 꼭 만 3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경제 전망 기대하고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박상현 위원님의 2022년 경제 전망 자료 제목이 위드 코로나와 전환 경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최근에도 오미크론이 이제 새로 발생을 하고 여하튼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좀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위드 코로나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뭐 우리가 이제 경제가 상당 부분 이제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행도 잘 못 가고 하는 이러한 또 모습에서 내년 어느 때부턴가는 조금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가고 하는 이러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사실은 좀 진입을 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환 경제라는 어떤 타이틀을 쓴 부분 자체는 사실 뭐 이제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전환 경제라는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은 이후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변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자체도 사실은 뭐 우리가 디지털 경제라고 할까요? 뭐 또 가상 세계, 뭐 이러한 새로운 어떤 세상들이 사실은 열리기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지금 뭐 기상 이변으로 인한 뭐 탄소 제로를 가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라든지 또 이러한 전환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인구 사이클 측면에서 최근에 뭐 많이 이제 MZ 세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구 사이클 측면에서도 이제 기성 세대가 이제는 좀 은퇴를 좀 해야 되는 나이가 왔고 새로운 어떤 그러한 것들을 좀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이 사실은 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전환 경제라는 타이틀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2022년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리고 경제 사이클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 뭐 현재 상황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상당히 이제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러한 또 다른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저희가 지난해 이제 3월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대중단이 됐던 것 같은 어떤 새로운 상황이 이제 전개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백신도 뭐 많이 맞고 또 부스트샷도 맞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사실은 연말 연초 되면 사실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삐거덕거리는, 제가 이제 스탑 앤 고라는 어떤 여기를 쓰는데요. 잠시 좀 멈출 수도 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갈 수 있지 않겠냐, 스탑 앤 고 이러한 사이클로 간다라고 하면 내년 경기에 대해서 뭐 많은 우려도 있긴 하지만 또 상당히 조금 좋은 경기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뭐 IMF라든지 또 OECD라든지 뭐 각 기관에서 내년도 전망치를 내놓은 걸 보게 되면 뭐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좀 높은 어떤 수치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잠시 스탑은 할 수 있고 쉬어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다시 뭐 덜그덕거리면서 뭐 경기는 굴러가지 않을까, 또 좋은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경기와 관련돼서 이제 주목을 좀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정상화, 특히 이제 저희가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놀러 가는 거 뭐 이러한 것들 자체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뭐 아무래도 세계 경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투자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만 저희가 뭐 디지털 경제니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새로운 투자가 사실은 좀 새롭게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우리가 1990년 이후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우리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이제 IT라는 큰 투자 사이클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그 세계 경기가 한번 호황을 누렸던 부분들이 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소위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엄청난 투자 사이클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수혜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근 10년 동안 사실은 투자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좀 부재했고 빈곤했었는데 어쨌거나 지난해 팬데믹 이후에 소위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각종 투자, 뭐 요새는 가상 세계에 대한 어떤 투자 열풍도 사실은 좀 불고 있는데요. 뭐 그러한 어떤 투자 사이클과 더불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후 변화, 뭐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2030년 또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가 사실은 정부 주도로 이제 본격화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강력한 투자 사이클 자체가 뭐 선진국 주도로 사실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 부분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내년도는 조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드 코로나라는 어떤 정상화 사이클 거기에 강력한 어떤 투자 사이클 자체가 내년에 어떤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두 가지 변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내년에는 중국 리스크부터 국내 대선까지 각종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산적해 있는데요. 2022년 국내 경제 괜찮을까요? 예, 많은 사실 우려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대선이라는 또 우리나라 어떤 큰 정치 이벤트도 사실은 있는 상황들이고 또 지금 뭐 미 연준이 뭐 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자산을 이제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매입을 이제 축소를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통화 정책 측면에서 큰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돈이 풀리는 속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조금 완만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각종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조금 변곡점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여하튼 최근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도 인상을 하면서 또 대출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 자체도 조금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녹록치는 분명히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또 우리가 얘기하는 EU 이러한 쪽에서의 그것도 강력한 투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수출로 결국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 경기라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 최근에 뭐 우리나라 11월 달 수출도 보게 되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이제 넘어서는 아주 좀 빠른 어떤 수출 경기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 경기 호조가 상당 부분 이제 우리나라 경기를 좀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나라도 결국 모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분 그동안 사실은 소비라는 부분 자체, 뭐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상당히 좀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소비를 하지 못한 욕구들 자체가 내년에는 조금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우리가 뭐 보복 소비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보복 사이클 소비 자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신정부가 들어오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국내 경기도 뭐 올해 성장률, 올해가 뭐 지금 뭐 끝나봐야는 알겠지만 4% 정도 성장률이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한 3% 초반 정도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이 2% 후반대였다라고 하면 뭐 3% 성장률 자체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위원님의 전망 자료에서 글로벌 이슈 중에 첫 번째로 신공급망을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동안 전 세계 이렇게 산업 어떤 체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분업 구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중국이 전반적인 제조업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제 어떤 부품이나 중간재를 이제 공급을 하고 중국이 만든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소비를 하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 세계 이제 공급망 또는 이제 분업 구조였는데 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 중국 주도,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어떤 공급망을 변화시키겠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IT라든지 이런 디지털 경제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그동안 어떤 경제 주도권을
중국이 이제 뺏겼던 부분을 이제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스스로 이제 뭔가 생산 기반을 갖고자 하는 중국에서 좀 이제 좀 떨어져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상당히 좀 강해진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하라 미국 쪽에 하는 압박도 사실은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러한 미국의 어떤 패권 갈등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는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주도권을 미국이 계속 갖고 가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그 과정 속에 결국 중국에서 미국은 조금 이제 계속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공급망, 새로운 어떤 공급원을 사실은 좀 찾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들이 계속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거기에 새로운 어떤 공급망,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과연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핵심 공급업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어떤 미국의 신공급망 부분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그러한 신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산업 패러다임 전환 또는 뭐 전환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쪽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힘이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최근에 뭐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줄어든 부분을 그럼 누가 차지하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주로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한국 이러한 쪽이 사실은 좀 갖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파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것을 누가 갖고 가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신공급망의 흐름 이러한 것들이 내가 그 일정한 파이에서 많은 비율을 좀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경쟁 자체가 상당히 좀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향후에도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욱더 좀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 요새 핫한 MZ세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은퇴할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베이비 붐 세대, 우리가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라든지 사회의 어떤 가장 이제 주도권을 갖고 사실은 이끌어왔죠. 뭐 그 중간에 뭐 X세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대가 있었는데 여하튼 그 어떤 세계 경제 흐름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자체가 여하튼 지금 은퇴를 결국은 이제 앞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자리를 과연 그럼 누가 채우느냐라고 보면은 뭐 최근에 우리 뭐 80년대에 뭐 임원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결국 이 MZ 세대라는 부분 자체가 새로운 어떤 경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저희가 이 MZ 세대가 과연 그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좋아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BTS도 그렇고 뭐 웹툰도 그렇고요. 이러한 콘텐츠라는 부분 자체가 어떤 MZ 세대가 그동안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붐 세대 이런 뭐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어떤 내구재 소비에 상당 부분 이제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MZ 세대의 성향들 자체는 뭐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이고 새롭게 이러한 콘텐츠와 관련된 뭐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비 이러한 것들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더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 뭐 최근에 뭐 가상과 관련된 투자도 부동산 투자도 사실은 열풍이 불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보면 향후에도 이 MZ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들, 소비 패턴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산업의 흐름 뭐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될 수 있고요. 저희가 사실 뭐 지금 유튜브를 끌고 있지만 이전에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항상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떤 자료라든지 하드 페이퍼로 결국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음향이라든지 뭐 음성으로 사실 또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세대가 변했다라는 흐름 자체는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뭐 공정을 떠나서 뭐 MZ 세대가 얘기하는 뭐 공정을 떠나서 MZ 세대의 어떤 생각, 소비 이러한 패턴 자체를 잘 읽고 거기에 좀 대응을 하자라는 저희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국내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정말 바로 중국 같은데요. 과연 내년에도 계속 불안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 거. 중국 불안을 좀 자극하고 있는 거는 일단 중국의 체제 자체가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성장을 사실은 상당히 이제
좀 우선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자원들 자체가 사실은 좀 배분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뭐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지만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내년에 이제 집권 3기, 그러니까 뭐 장기 집권, 거의 이제 평생 집권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한 집권을 앞두고 이제 새로운 경제 아젠다를 사실은 그 공동부유, 그러니까는 이제 성장보다는 이제 분배 쪽을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기업 주도의 민간 기업 주도의 어떤 성장에서 이제는 정부 주도의 또 한편에서 보면 사회주의 체제 자체를 상당 부분 공고히 하면서 사실은 성장을 가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사실은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보면은 중국에는 항상 우리가 뭔가 성장을 크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힘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기업들 자체가 그러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정부 주도, 우리가 조지 오웰에서 얘기하는 빅브라더 비슷하게 중국 정부가 위에서 모든 거를 다 컨트롤을 하면서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빅테크 기업들을 성장시켜 나가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잠재적인 어떤 불안 요인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지금 미중 간에 계속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갈등 관계가 언제 해소될지는 여전히 저희가 단언하기가 좀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 요인도 내년에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최근에 이거 많이 아시겠지만 헝다라고 해서 부동산 개발 업체의 어떤 유동성 위기를 저희가 보았듯이 항상 중국은 여러 가지 이제 잠재적인 부채 문제죠. 우리나라도 뭐 부채 문제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어떤 부채 문제 이러한 것들을 좀 안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라서 내년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도 인상을 하고 이제 긴축으로 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중국이 성장을 사실은 이렇게 안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저희가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주시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 정부 또 시진핑 국가주석에서도 경기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자기의 어떤 집권망을 유지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경기 자체를 지지해 줄 수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내년 상반기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근 금융시장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물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조금 공포를 느낀다고 할까요? 좀 이제 불안을 느끼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그동안 물가는 워낙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물가에 대한 것들을 항상 이제 잊어와서 살아왔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안 오르는 가격이 사실은 다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우리가 공급망 차질을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물류도 잘 안 되고 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빈 일자리는 상당히 많은데 이제 코로나 어떤 그런 공포 때문에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집에만 머무는 사람도 많고 해서 오히려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금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석유로에서 다른 어떤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이게 좀 원활하지 않으면서 각종 에너지 가격이 오히려 이제 오르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지금 물가 불안을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은 서두 제목에 있듯이 과연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하면 전 세계 어떤 공장이라는 것이 사실 다 원활하게 움직이고 물류도 제대로 되고 이제 사람들도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좀 이제 정상적인 어떤 가격이 사실은 이제 될 텐데 만약 위드 코로나가 정말 안 되고 이러한 공급단에서의 애로 자체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뜻하지 않은 물가 상승 압력에 사실은 직면할 수 있고요. 이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기에도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침체되는 이러한 것들이 한번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재현될 수 있는 잠재적인 우려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는 저희가 물가 리스크에 대한 뜻하지 않은 어떤 충격 이러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내년 경기에 있어 또는 우리가 자산시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주시해야 될 변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 전망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달러화를 사는 게 좋을까요? 뭐 일정 부분은 사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거로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달러가 강세냐라는 부분을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국이 뭐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어요. 달러를 이제 거의 기계에 찍듯이 사실은 찍어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 그렇게 달러를 찍어내는데 왜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게 찍은 달러가 분명히 이제 해외로 풀려 나가겠죠. 뭐 우리나라도 올 거고. 이제 근데 사람들이 지금 보게 되면 투자를 할 때 지금 어디가 가장 좋은가를 이렇게 따져보면 미국만큼 좋은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국에도 투자하지만 미국 서학개미라고 해서 사실은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결국 이러한 그 주식시장 뭐 이러한 쪽에서의 그 투자 가치 수익률 자체가 좋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자금들 자체가 다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고 또 제조업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앞서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듯이 뭐 미국이 그러한 어떤 경제 패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뭐 제조업도 다 미국에 가서 중국에 투자 안 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투자하고 하는 이러한 흐름 자체. 그러니까 해외에 풀려 있는 돈들 자체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달러를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계속 강세를 가는 흐름이고요. 근데 미국이 결국 당분간 이러한 경제 주도권을 계속 갖고 간다라고 하면 결국 달러 가치가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내년에 지금 뭐 하반기 정도로 보시겠지만 금리도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달러에 대한 어떤 그 강세 이러한 기대감 자체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내년도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은 사실은 좀 이어질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하고 좀 상반기를 좀 나눠보면은 상반기에는 뭐 그래도 내년에 뭐 미국도 좋지만 결국 뭐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미국을 제외한 지역도 뭐 결국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달러가 그렇게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은 좀 약세 쪽으로 좀 보이다가 내년 하반기 정도 가서는 조금 다시 강세 아무래도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하면 좀 강세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강세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 자체도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뭐 큰 폭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조금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일 거로 보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 가서는 조금 달러 강세 이러한 것들이 좀 편성을 해서 다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보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제 1,200원 선이라는 부분 자체가 항상 보면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역사적으로 1900 우리가 IMF 위기 이후로 보게 되면 국내에 어떤 커다란 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뭐 큰 위기가 없다라고 하면 1,200원 선은 상당히 조금 강한 그 넘사벽의 역할을 계속 좀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박상윤 위원님과 함께 2022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년에도 DGB 하이와 함께해요. 함께해요.